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송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7월의 첫 거래일 어떠셨나요?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장이 강한 것에 비해서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유지부동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종목 이야기들 오늘도 재미있게 풀어가 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유소 방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의 창구 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의 첫 거래일이니만큼 이 시작을 알리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7월의 첫 거래일도 마무리가 잘 됐는데 어떻게 좀 월 초마다 그래도 이번 달은 어떻게 보내야겠다 하는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전문가님들 7월 목표가 뭔가요? 개인적인 것도 좋고 뭐 수익적인 것도 좋고 한데 혹시 허반석 위원님 7월 목표가 있다면? 7월의 목표라기보다는 캐치프라이즈를 매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렇죠. 선택과 집중의 5월,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 그리고 자발적 장기 투자의 6월 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네, 제가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니까 이전 위원님께서 살짝 한번 웃어주셔서 매달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캐치프라이즈는 예, 그러면, 이번 달은 공포를 기회로라고 맞다. 정해봤습니다.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 상승세를 즐기기보다는 네. 조금씩 두려워하는 마음, 초조한 마음들이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들을 느끼고 계신다면 혹은 앞으로의 조정, 변곡을 노리고 계신다면 네. 그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공포를 기회로라고 한번 7월 달 캐치프레이즈를 정해보았습니다. 네, 왜 예전에 보면 약간 표어 그리기 같은 그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약간 달마다 캐치프레이즈를 정해주시니까 다음 달 8월 1일에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부담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좀 신박한 걸 자꾸 생각해내야 되니까 좀 부담이 되시죠?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왜 이런 걸 했나 싶기도 아닙니다. 하고요. 또 이렇게 캐릭터가 굳건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허반석 전문가님의 이 반듯한 이미지를 좀 탐내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제 이미지를 탐내고 계신다고요? 네. 그러실 것까지 있을까 싶네요. 네, 여전히 겸손하시군요. 자, 우리 이지환 전문가님은 7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이제 월 목표보다는 이번에 네. 이제 반기가 또 바뀌었고 네. 이제 하반기가 좀 시작되는데 사실 상반기에 지수가 최고치를 찍어도 그렇게 종목별로 성적이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대부분의 대응이 1월 초를 제외하면 주도주가 시장을 좀 지수와 함께 끌려 올라간다기보다는 대부분 선물로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이는 시장이고 예. 주도주보다는 결국 이제 순환매 개념에 의해서 바짝 상승해서 지수가 움직여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상반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시장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기조로 좀 움직인다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기 압박에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지수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조금 정체되더라도 네.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도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7월인데 오늘은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좀 좋은 기분으로 올 하반기에 즐거운 일만 또 건강하게 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출발이 과연 몇 점 정도인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하반기를 시작했을지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이야기를 그럼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의 주식 뇌구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지 하반기를 가늠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공포를 기회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신 것 같고,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건 또 궁금하네요. 외국인 수급 적어주셨고, 기업 분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뇌구조를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맨 마지막 SK이노베이션 사실 오늘 장에서 특징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했던 건 지금까지 쉼 없이 월별로 보면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도주 없이 시장 속에서 순환매,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시장이 그래도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왔네 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 7월 1일의 첫 거래일을 보면 성적표가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오늘 시장 어떤 포인트에서 보셨는지 궁금해요. 7월에 캐치프라이즈가 공포를 기회로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우리 허반석 위원님 7월 오늘 첫 거래일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구독 회원분들하고 그래도 편안하고 기쁜 하루 그리고 7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같이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1월부터 6월까지의 계좌 총 수익률을 이제 가족분들하고 함께 보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수익률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1월부터 지수의 고점 그리고 6월 초 중반까지도 지지부진한 장세가 좀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탈피를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6월이었고 그리고 6월도 시장이 다행스럽게도 뭐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었죠.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FOMC 회의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깊게 나올 거라고도 뭐 일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억지로 내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세입니다. 단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안전하고 탄탄한 가격에 있는 종목이라면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다시 한번 이제 7월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공포에 사도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내가 샀을 때 공포가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단편적으로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드렸었고 네.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나 여러 외국계 증권사들의 셀링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도 2024년도까지 배터리가 아무리 많이 만들고 캐펙스 투자한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해도 2024년경이면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 2차 전지 섹터입니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미 막 30만 원을 넘어가고 있을 때에 공포에 사도 좋다고 라는 부분은 지금은 공포가 아니었죠, 사실. 좋은 가격대에 시세가 나오고 있을 때는 공포라고 부르지 않고 급락을 했을 때 물적 분할 이슈든 아니면 셀링 보고서든 시장 위험에 의해서든 개별 위험에 의해서든 그 기업의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에 그래도 나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2차 전지 시장은 2024년 적어도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일 때는 조정 시에 깊은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손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포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각 기업과 섹터별로 충분한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실적이 피크 아웃이냐. 이제 고점을 찍고 뭐 2분기부터 3분기부터 또는 올해까지가 피크고 내년도 1분기부터는 다시 역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우상향하고 있는 주가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매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포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준점 중에 하나. 실적이 피크 아웃인가 아니면 추세대로 우상향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로도 흑자 전환의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1분기부터 흑자 전환 기업, 늦어도 상반기에 흑자 전환되는 기업, 이제부터는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는 기업, 올해 안에 흑자 전환될 기업.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흑자 전환되는 구조로 나아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투자 또는 기업이 지출하는 비중이 더 높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스터디가 있어야 되고 실적은 우상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흑자 전환, 단순하게 흑자 전환이 아니라 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투자, 비용보다 오히려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함축을 해보면 하반기 이제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7월에 캐치프라이즈가 공포를 기회로라고 잡아주셨기 때문에 사면 공포가 되는 기업이 있고 종목이 있고 지금 공포에 꼭 사야만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좀 이분화를 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확실히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하반기에 횡보를 하면 나는 이 시장 흐름 안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좀 가를 수 있는 좀 힌트를 드린 것 같습니다.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기까지만 저희가 뭐 매매를 하고 끝날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앞으로 계속 실적은 나올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힌트를 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살짝 SK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까요? 오늘 장에 좀 특징적인 종목이긴 했죠.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장중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G화학도 그랬고 만도도 그랬고 이 물적 분할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지 LG화학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지환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오늘 일단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물적 분할에 끝날지 아니면 인적 분할이 이어질지 뭐 여기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긴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제 대기업들의 지금 기업 분할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가분들은 계속해서 피해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의도와 어떤 좋은 계기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에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미리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미리 예측도 불가능한데 나온 이슈는 모멘텀 정도가 아니라 펀더멘탈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가 기업 분할을 했을 때 물적 분할은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이론상 물적 분할은 분명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사업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고 자금을 좀 더 동원할 수 있고 계획을 좀 더 멀리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였던 시장이 지금은 만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물적 분할 자체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시장은 좀 과민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물적 분할로 대부분이 인적 분할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기업 분할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에서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이샤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많이 삼으셨을 건데 네. 결국 SK이노베이션 주주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권리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되면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물적 분할은 지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실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은 아는 것처럼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7대3이나 2대8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줄어들고 다시 이 부분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받을 수 있는 20%, 30%의 권리도 주주가 아닌 지주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주회사의 주주들은 권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결국에 LG화학을 배터리로 샀던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를 보고 샀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배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정유와 화학에 대한 주주에서의 권리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데 왜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부분을 좀 보면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부를 좀 집중하겠다. 오늘도 SK이노베이션 발표를 보면 배터리 부분을 살리겠다, 집중하겠다, 대응하겠다, 자금을 좀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이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는 시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초창기 사업을 진행할 때 물적 분할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부분을 살리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처럼 흑자 기조로 막 전환되는 시점에 흑자가 막 진행되면서 IPO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대부분 물적 분할을 전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점이 미묘한 가운데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주주들은 상당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 부분에서 맞지 않는 좀 비껴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오역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건 삼성 SDI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새해 전방 사업 중에서 삼성 SDI를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서경제 TV에서 삼성 SDI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네. 또 옆에 우리 허반석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예. 종목에 대한 얘기는 허반석 의원님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게 삼성 SDI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폴리오에 삼성 SDI가 담겨 있죠. LG화학이나 뭐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급락한 반면에 삼성 SDI는 오히려 배터리 부분에서 수익이 이제 나고 있다,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어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는 할인이 된다라는 공식이 시장에 조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30%에서 50%까지 할인을 한다면 28만 원에서 31만 원, 32만 원 언저리로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결국엔 만도 그리고 LG화학이 분할 이슈를 한 번씩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을 때와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랑은 조금은 다른 시점이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수가 신고가 그리고 종목 자체도 30만 원에 어간 전고점 영역에서의 분할 이슈가 갑작스럽게 나옴으로 인해서 언제 차익 실현을 할까를 엿보고 있던 찰나에 네. 결국엔 이 뉴스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장은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가 고점이고 종목 개별 주가가 고점이라면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라도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뉴스만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을 할 모든 준비들이 끝난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하려는 그리고 내가 분석이 완료된 기업이라면 공포에 살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공포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흑자 전환이냐 아니면 그 기업의 비용 증가냐를 좀 잘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를 60만 4천 원 언저리부터 6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방송에서도 64만 원 이하에서는 마음껏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포트폴리오를 제외하지 않고 꾸준하게 방송에서 AS를 지속적으로 한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전지 부문이죠. 결국엔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흑자 전환이 이제 2분기부터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기업에 비해서 R&D 투자나 이런 쪽으로 많은 비용을 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 대비 내가 비용이나 R&D 투자 쪽으로 갈 때 결국엔 일정 비율만큼을 지속적으로 하고 현금을 계속적으로 쌓아놓는 그런 전략을 삼성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들에서도 그 기업이 흑자이냐 그리고 그 흑자가 늘어나고 있느냐를 좀 보시고 그리고 그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가를 제가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 기업의 플러스 알파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이 세 가지에 부합하면 기술적 분석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처럼
앞으로의 시장은 실적으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2024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에서는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예측 가능한 위험이 없는 한 모든 금액이 복구될 때까지 삼성 SDI는 들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3총사 중에서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없는 삼성 SDI만이 유일하게 실적이 앞으로 더욱더 잘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3.72% 오른 상태로 지금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 이슈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2024년까지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저희 허반석 위원님의 포트에도 담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각별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이 SK 이노베이션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있었고요. 다른 이유를 좀 더 찾아보자면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130원까지 올라가면서 수급이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급 측면에서는 7월장에서 이제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인 수급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면 6월 달 우리가 고점 좀 찍은 이후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좀 전환됐는데 선물 만기 이후에 지금 외국인 수급 보면 거래소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한 28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거의 중립. 선물은 만기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크게 외국인 수급을 보면 지금 6월 달 만기 이후에 거래소에서 1조 5천억 정도 매도, 선물은 한 만기약 정도 매도.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매도 쪽에서 크게 풀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 좀 특징을 보면 거의 매도 물량의 90%가 장을 시작하고 난 아침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도가 진행되는 물량들이 일정하게 시장에 계속 출회가 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나가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순매도로 잡히긴 하지만 장 후반 오전장을 기점으로 해서 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외국인의 매도량이 대부분 좀 줄어듭니다. 외국인 매도량이 줄어들고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나가야 되는 외국인들은 나가고 있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오늘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시장이 우리 시장만 사실 좀 크게 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체감은 좀 많이 내렸는데 글로벌 증시가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은 오늘은 선물에서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11,5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일중에 만계약 이상 매도하는 경우가 선물 옵션 만기를 제외하고 특이한 일인데 오늘은 아무래도 내부적인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선물 외국인들 만계약 넘는 매도에 의해서 크게 이제 유발된 부분이 바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기관은 선물을 매수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선물을 매수한 만큼 주식을 매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금융투자에서 한 6천억 정도 가까이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상당히 유발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전형적으로 뭐 하방 쪽에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구조로 가는 수급 구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달에 시장이 바뀐 후에 외국인들 수급을 본다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에서 어느 정도 하방 쪽에서 대응을 하면서 주식 쪽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를 실시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외국인들 물량이 갈려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저점 매수하는 외국인들 물량이 이제 어느 순간에 표면으로 올라오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이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 결국 우리가 실적 시즌에서 봐야 될 부분은 2분기 실적은 당연히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기계나 철강 같은 조선 같은 업종들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실적이 부각되면 이 바닥을 짚고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됩니다. 반면에 이제 IT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의 배경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1.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기 상승하는 IT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락보다는 적어도 이번 주 후반부 내일 금요일 지나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면 이제 이 지금 등락이 바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시즌이 부각되기 직전에 외국인들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을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면에 IT 종목에서도 물론 2차 전지나 MLCC 일부 그리고 반도체 일부는 특히 반도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 부품 쪽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섹터 상관없이 올라가겠고 반면에 실적과 무관하게 금리 안정이라든지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세가 좀 꺾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장기 종목들은 어디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저점 매수를 하느냐 부분을 찾아야 되고 IT 종목 중에 일부는 실적이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되 IT 종목에서 일부는 이제 고점에서 어디서 매도하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후반부부터 실적 시즌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희비가 갈리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허반석 위원님은 수급 체크하고 계신 곳 있으실까요? 네, 앞서서 선물 만 계약 이상 매도를 설명을 해주셨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죠.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엔 유럽 지역에서도 접종률이 높았던 영국에서도 신규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확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95%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시장이 위축되는 흐름이고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이 이제 강세를 띠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유럽 쪽에서의 경기 우려가 높아지면 달러와 강세가 나오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되기까지는 테이퍼링 쇼크를 한번 맞고 첫 번째 금리 인상될 때까지 지수, 글로벌 지수 모두 다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기본의 모습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변곡마다 어떻게 내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섹터에서의 기본은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IT 섹터 중에서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 성장주들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는 또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지혜를 발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한쪽의 포트폴리오는 국채금리가 떨어졌을 때 수혜를 보는 기술주 성장수, IT,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그러면 다시 리오프닝 쪽으로의 관심이 돌 때에는 또 경기 민감주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는다고 한다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엔 지수가 우상향하듯이 나의 계좌 수익률도 우상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중심에는 실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실적 시즌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실적 앞에서 울고 웃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지 그리고 웃는 종목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면서 실적 시즌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원님들의 이제 뇌구조는 정리를 좀 하고 시청자분들의 키워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왔나 볼까요? 사실 위원님들과 키워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기도 합니다만 보면 로봇 관련주 여쭤보신 분 계시고요. 현금화, 그리고 바이오, 건설, 지수 전망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시청자 뇌구조 중에서 현금화를 적어주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계속 지수가 잘 올라왔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나 실제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차별적으로 잘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위원님들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현재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지금은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와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포트를 보면 현금 비중이 한 40% 내외가 되고 주식 예. 비중이 한 60%, 6대 4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조금 했다라는 부분이 물론 당연히 있고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의 국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보다는 어느 쪽에 더 현금을 주식화해야 되냐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7월달 증시를 좀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반기 마감 6월달 되면 뭐 오늘 선물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슈고 결국 이번 주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가 되면 시장은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이 바뀐다라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도세되어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주도주로 그대로 갈 것이고 순환매에 들어온 종목들은 역시 순환매에 들어오겠지만 과연 이제 어디에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커스를 맞추느냐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같은 철강이나 기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 관련된 종목을 보더라도 철강의 비중을 더 주는지 기계의 비중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IT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을 조정 기간에 강하게 끌고 왔던 비대면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비대면에서 테크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그 섹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어디에 더 포커스를 하반기에 맞추려고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수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왔지만 등락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네. 이 정체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아마 주도주가 강하게 상승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주식 비중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실적 시즌이 뚜껑이 열렸을 때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어디다라는 건 알 수 있어도 그 주도주 중에서 어디가 더 강한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네. 지금은 리스크 관리 측면도 있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서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7월달 한 달은 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좀 포트를 늘렸다 줄였다 이런 조정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얘기하듯이 잽을 계속 날려서 네. 그 부분이 실제로 포트가 고착화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7월 초반은 조정을 좀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네.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잽을 날려서 포트를 조정하는 구간을 두려워하면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그 멘트를 이분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네. 아마도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그럴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종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대부분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의 시장의 정체 상태가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이 움직인다면 오히려 장기 종목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중기 종목에서 좀 더 활발하게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리스크 관리 측면이나 포트를 재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금을 일정 부분 적어도 40%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좀 들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7월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포트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을 좀 만들어둬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허반석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공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로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수익을 그래도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서서도 억지로 현금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는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초장기, 중장기, 중단기로 좀 전략적으로 조금 포트를 나눠놨는데 네. 그러면 중장기나 중단기 종목들 중에서는 시세나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이겠죠. 하지만 초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우상향처럼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를 해놓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테이퍼링 쇼크나 깊은 조정이 오더라도 첫 금리 인상까지는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이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시점에 배당 관련된 주도 분명히 네. 거기에는 초장기 종목으로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 내외의 현금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데 억지로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추세선을 그어놓고서 되돌림 자리가 나왔을 때 또는 수익 극대화 라인에 도달했을 때에 수익 실현을 한 이후에 너무 급하지 않게
신규 종목에 대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지금 구간에서도 꾸준하게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거기서는 정한 비중 안에서 비중을 채워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현금 비중은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안전하고 탄탄한 포트폴리오라면 거기 상황에 맞춰서 현금을 늘려나가는 시기는 당연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미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당부드리기는 지금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참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도 이지환 전문가님도 이 현금화 비중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정말 앞으로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지금 여유 없이 주식의 100% 비중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유동적으로 주도주가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두 분께서 현금화 비중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키워드 중에 또 질문이 들어온 게 건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네요. 사실 뭐 건설은 이 정부 정책주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안 볼 수가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 계속 그 상반기 내내 좀 올라왔던 주도주군에 들어있는 섹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매각 이슈가 또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도 있고 건설주에 대해서 전망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주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건설주 상승에 있어서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었죠. 그때 조금 화두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정경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키워드로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질문 종목 중에 하나가 줌인터넷이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면서 포털 사이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줌인터넷이 줌포탈을 운영하면서 시장에서는 3위 업체죠. 그런데 1, 2위와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공정이라는 키워드의 화두가 꽂히면서 줌인터넷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가 있었죠. 예. 거기서는 이제 기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키워드로 좀 떴습니다. 그러면서 뭐 덕산하우징, 일성건설, KD, 그리고 뭐 벽산, 정산해강, 범양건업, 그리고 까뮤 ENC까지 조금 건설업 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섹터들의 기업들이 우상향을 조금 이어갔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건설 섹터는 민간 주택 분양 수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건설 sek터 업종 리포트를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국내 5대 대형 건설사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안정적인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민간 주택 시장은 말 그대로 우상향 추세입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고 분양까지의 시간이 적어도 3에서 5년 사이 동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반영이 언제 되느냐 그리고 착공을 언제 했느냐 뭐 어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더 많이 수주가 나오더라, 분양이 있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지금처럼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도 아직까지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건설주들을 좀 보시는 게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오늘 방금 불러드렸던 뭐 덕산하우징 등 여러 종목들이 고점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급히 따라가기보다는 건설주 중에서도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건설주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치 인물과 관련해서 이슈가 또 엮이면서 건설주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건설주가 그럼 앞으로 주도주로서 재편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정부 정책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번 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또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에서는 반드시 좀 풀어야 될 의제로 가지고 갈 부분이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일단 했지 않습니까? 건설의 모든 부분들,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슈가 계속 있다면 좀 오를 확률도 높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지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건설은 일단 제가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장기로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주도 섹터에 당연히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저도 이제 1분기에 상당히 좋은 관점으로 건설 종목을 보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제가 의구심을 들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기계나 철강이나 조선은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실적 관련돼 있는 레포트들이 지금 쏟아지면서 어느 정도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윤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점 차익 매물에 대한 단기 차익 매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나 철강 같은 종목들을 보면 지금 1분기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매수한 물량 대비 매도한 물량하면 6개월 동안 장기 매집한 물량의 보통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 80%의 장기 외국인 물량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서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 건설주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진 부분은 건설 섹터의 어떤 종목도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레포트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철강이나 기계처럼 건설 섹터가 실적이 어느 정도 좋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기저효과에 의해서 건설 착공 건수에 의해서 혹은 재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2분기, 3분기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식의 레포트는 나오지만 2분기 실적이 얼마다라는 레포트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제가 이제 실적 시즌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섹터가 기저효과에 의해서 당연히 코로나19 때와 비교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재 일부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게 가장 크게 당했던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라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건설주들도 아마 실적이 좋은 종목 혹은 어닝 쇼크가 오는 종목이 아마도 좀 극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 섹터가 소비재 일부와 건설 쪽 섹터들이 종목별로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를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이 하반기 시장에서 건설을 주도주라고 이야기하기 확정짓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주도주긴 한데 2분기 일단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성적표를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건설주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로봇 관련주가 또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좀 로봇 관련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오늘 키워드가 로봇이 어떤 의미에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로봇은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셨군요. 그 로봇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작년 7월부터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네,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이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MOU 체결은 이미 했고 2019년도에도 실증 사업을 했고, 앞으로도 뭐 한국전력에서 그리고 고압선 작업을 하거나 하실 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뭐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한다.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도 현대로템과 함께 근력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웨어 로봇, 그리고 한농에서도 현대로템에서 웨어러블 로봇이죠. 결국엔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군사 장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력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고 적은 힘으로 더 먼 거리를 행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투력을 높여줄 수도 있고, 더 많은 무게의 전투 장비를 조금 착용을 할 수 있는 데에도 웨어러블 로봇은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농사에서부터 한국전력 산업 그리고 기아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조금 이제는 대세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가장 활용하기가 적합한 곳이 현대로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로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5,000원, 16,000원 언저리에서 처음으로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두 번째 지점으로는 2만 원 언저리가 다시 한번 횡보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쉬이 24,000원, 23,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있는 흐름인데요. 계단식 상승을 따박따박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5,000원에서 매수를 해서 3만 원을 가면 이제 2배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언제쯤 3만 원을 갈 수 있을까? 모든 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3만 원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시프트업 되고 있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시프트업을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약 1년 동안 2배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안전한 가격이죠. 16,000원 미만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시프트업 되는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 및 이익 전환에 대한 구조, 재무 개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들 한 번만 검색해 보셔도 나오기 때문에 현대로템 모멘텀 웨어러블 로봇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코멘트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였는지 모르겠으나 또 현대로템이 로봇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신기하네요.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정말 저희가 로봇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건지 작년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수소 관련주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또 탈바꿈을 시도를 하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뇌구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애프터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난 뒤에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주목 업종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현대로템을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허반석 위원님 내일장 주목 업종 어디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유통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유통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그 부분은 2부까지 시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AS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을 해주시고요.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적이 올해 피크 아웃이냐 아니면 올해는 2019년 대비죠. 지난 20년도 대비 올해 성장했다라는 것은 크게 유의미한 성적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19년도 대비 올해 성적이 좋아졌는가를 한번 보시고 그 좋아진 성적이 피크냐 아니면 22년도, 23년도까지 좋아지느냐를 좀 따지시면서 유통 안에서도 옥석가리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 섹터 중에 올랐다가 쉬어가는 종목들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이 정도에서는 횡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지점에서는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오늘 또 GS 리테일이 편의점, 슈퍼, 홈쇼핑을 합쳐서 통합 GS 리테일을 출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서 유통업계도 굉장히 발빠르게 통합을 했다가 나누기도 했다가 하는 것 같아요. GS 리테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슈가 나와서. 네, GS 리테일, GS 홈쇼핑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실적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관련된 쪽, 대형 마트보다도 편의점 관련된 쪽에는 홈쇼핑 쪽인데요. 홈쇼핑 쪽이나 언택트 쇼핑에 있어서의 수혜나 실적은 일부 조금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절에 많은 시세를 좀 받았는데 GS 리테일이나 GS 홈쇼핑 모두 다 좋은 흐름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BGF나 BGF 리테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물 관련해가지고의 좀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부분들도 주가에 결코 좋은 영향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올해의 실적이 지난해만큼 나오는데 사실 홈쇼핑이나 편의점 관련돼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 구조에 있어서의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수급들이 BGF나 BGF 리테일 쪽으로 몰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합병 관련된 이슈나 일정들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재편되는 주가 수준에 따라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GS 리테일이나 GS 홈쇼핑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셔도 추세 하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GS 쪽도 실적 나오면 한번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내일장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제약 업종입니다. 제약이요. 네. 제가 이제 거의 추천을 안 드리는 업종이고 예. 상당히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이 이제 바이오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제약 업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제약사들이 대부분 뭐 5%, 3%의 큰 폭을 띄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데 코스피에 속해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오늘 큰 폭을 띄었거든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오늘 정부에서 뭐 백신 관련 허브 구축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대형 제약사들의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는 바닥론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약업체들은 바이오 종목에서 특히 신약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있거나 혹은 코로나19와 연관돼 있는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형 제약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론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이 최근에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근간이고 또 한 가지는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유한양행이나 뭐 종군당, 대웅제약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신약 파이프라인을 조금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이 팬데믹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팬데믹 때 거의 바닥을 이뤘다가 이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이 오면 개인들이 이제 위생관념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자주 씻고 이렇게 하면 뭐 독감도 잘 걸리지 않고 감기도 그렇죠. 걸리지 않고 유병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 질환을 제외한 제약회사들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우리가 대형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박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약회사 영업이익률이 3%에서 5, 6%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영업이익률이 제대로 두 자리 숫자로 개선되느냐 여부가 아마도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건데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에 접근하는 방법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형 제약사들 중심으로 이번 주, 다음 주 초중반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우리가 조금 구별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모습이 좀 좋아지면 바이오나 테마성 짙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제약사들이 좋은 모습이 나갈 때 코로나19 관련돼 있는 종목이나 테마성으로 들어갔던 종목들, 특히 이 델타 변이와 관련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대형 제약사들이 주가 흐름이 좋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상기하면서 대형 제약과 바이오 테마를 조금 구분해서 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약 관련주다. 그중에서도 오늘 시세 흐름이 좋았던 대형 제약주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노란톡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는요. 우리 위원님들의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